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정치권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의 이 파장이 계속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 한쪽이 좀 텅텅 비었던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도 상당히 상징적이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야당의 이제 책임을 조금 이제 묻는 야당의 문제가 있다 이런 뭐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헌정사의 하나의 관행이었는데 시정연설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듣는 게 이게 어제부로 무너졌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법의 84조에 보면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의무조항처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듣는다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듣지 않는 상황이었고 요즘 보면은 너무 무슨 헌정사 사상 초유 뭐 역대 뭐 최초 뭐 이런 수식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난맥상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어제 이제 시정연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빨간색 넥타이를 맸는데 지난 5월에 시정연설에서는 하늘색 넥타이를 매가지고 협치를 이제 민주당의 색깔이죠.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는 빨간색을 맸다라는 거는 마이웨이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좀 시그널을 보낸 거고 지난 5월 연설에서는 의회, 협치 이런 단어가 한 6번 나왔거든요. 시정연설에서. 근데 어제는 한 번도 안 나왔다. 그거는 이제 강대강 대립구도로 지금 갈 수밖에 없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의 실언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은 뭐 EXX들 뭐 국회 EXX들이라든지 아니면 종북 주사파와 협치할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 이런 기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에 이 전국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뭔가 이제 보수적 이제 강경 그 색을 좀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기조가 그런 흐름이 좀 이어져 왔던 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죠. 예. 11.6 하루 전날이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참배한 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이런 그 일련의 흐름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묘역을 찾은 거는 노태우 대통령이 한 번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좀 특수한 관계잖아요. 네. 유족이니까 이제 참 뭐 이제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없었어요. 대선 후보들이 가는 경우는 많았습니다. 보수층에서 특히 아니고 뭐 진보 쪽에서도 이를테면은 뭐 협치 그러니까 어떤 외연 확장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갔다라는 거는 분명한 메시지죠. 예, 대구 경북 TK의 어떤 보수층의 결집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여야 뭐 정부하고의 극한 대립에 이거를 해결책으로 보수층 결집을 한 축에서는 하고 있고 또 내일은 이제 제 11회차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리는데 이거를 생중계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을 챙기지 않은 무능 뭐 이런 게 막 1등, 2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거는 중도층을 좀 공략하는 그래서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국회는 예산 정국으로 예산 국회로 이제 접어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날씨에 좀 비유해 보자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보더라도 법정 기한 내에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뭐 걱정이 많다는 거 방증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원래 여야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도 법정 기한을 자주 넘겼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법정 기한을 지금 상황에서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거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죠. 뭐 아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을 보면은 뭐 이제 11월의 초반에서는 이제 각 부처별 심사를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심사를 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11월 17일에 그러니까 예산 소위라고 보통 부르죠. 예결특위의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11월 30일까지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1일에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요. 2일까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못할 경우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안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민주당이
칼날을 들이대가지고 막 깎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파행이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게 이제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되면 12월 31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은 준 예산이라고 이것도 헌정사 처음인데 그러니까 2022년 예산에 준해서 일단은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거기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걸 배제할 수 없다. 배제할 수 준 예산은. 없다. 예, 예. 지금 상황이라면. 예. 정부의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의결 처리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동 부의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준 예산 사태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지난해 예산을 그대로 다시 집행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든 뭐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는 꾸역꾸역 여당이 12월 31일 뭐 이럴 때 다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통과를 시켰거든요, 예산안을. 예. 근데 이 상황은 미국의 사례를 보면은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공무원 월급이 지급이 안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런 이제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 안 시켜줘서 그러면 약간 대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라면은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네, 전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다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상당히 좀 혼란스럽긴 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여야가 이제 출구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 뭐 길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뭐 전방위로 지금 옥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대장동 특검을 이제 제안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걸 보면은 사실상 좀 거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장동 특검을 하려면은 지금 법사위에 패스트 트랙을 네. 이제 타야 되는 건데 패스트 트랙에 이제 올리려면은 조정훈 의원이 18명 중에 민주당이 10명이고 5분의 3이 되려면은 11명이 돼야 되니까 시대전환에 조정훈 의원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검법은 그렇다고 본다면 조정훈 의원이 지금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민주당이 좀 어떤 전략의 부분인데 지금 이게 특검법이 시간 끌기 이재명 대표 다시 이를테면 특검 법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특별검사 임명하고 이러려면 또 이게 시간이 한 반년까지는 최대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를테면 이재명 수사 빼놓고 예를 들면은 박영수 전 특검이 친인척이 100억 원의 화천대유로부터 받았거든요. 투자 대여금 명목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뇌물의 가능성이 있는데 전혀 검찰 수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막 이런 거를 뭐 예시를 들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설득이 가능할 텐데 지금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조정훈 의원도 설득이 안 되고 아마 국민들도 잘 설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일단 통과가 될지 여부고 만약에 통과가 돼서 대통령이 거부를 한다라면 그거는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어떤 여론을 조성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권도 야당에 대해서 이제 강경 기조를 가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투쟁과 민생을 이제 병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과연 양립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뭐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이 양당이 서로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뭐 예산 심사도 그럴 것이고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려갈까요? 그러니까 투쟁과 민생을 같이 하겠다라는 기조는 처음부터 그랬는데 네. 이게 안 되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여론의 스포트라이트가 투쟁 쪽에 다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이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법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항의를 하다가 막판에 시정연사 들어가서 듣는다든지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좀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탄압받고 있다라는 모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을 과시하려는 쪽으로 양쪽이 가다 보니까 이게 민생이 조금 더 소홀을 하는 식으로 이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예산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예산안 가지고 뭔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더 좀 민생을 안 챙기는 저 정당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인과 측근들 그리고 가족과 연관된 이제 검찰 수사가 뭐 경찰 수사까지 포함해서 뭐 여러 건이 있죠. 그중 하나인 것 같은데 경찰이 오늘 이제 불법 도박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장남을 검찰에 송치를 했군요. 이건 뭐
그중 일부러 어느 정도 뭐 예상됐던 상황입니까? 예, 뭐 이거는 사실 그 이재명 뭐 이제 대표와 관련된 여러 수사 중에서 가장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큰 타격을 안 주는 예. 뭐 그런 수사고 뭐 예전된 수순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뭐 재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아들을 뭐 사주를 하거나 뭐 뒤에 조종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대선 시절에는 그 아들은 남이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다 성장한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김용 그렇죠.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서 지금 아무런 진술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묵비권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체포영장으로 인한 이게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기한은 28일까지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차례 검찰이 연장하면 7일까지 구속이 됐는데 그 이후에 풀려납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 보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전략은 어쨌든 김용 부원장은 아예 이 유동규 씨가 이거를 다 지어낸 거다. 일방적 진술로 지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작이다라는 얘기고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김용 씨가 마음이 변해서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어떤 검찰이 진술을 한다라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큰 변곡점이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남욱 씨가 남욱 변호사가 곧 풀려 나오거든요. 지금 다음 달이 이제 예. 구속 만기라고 하죠. 구속 만기가 되면은 그때 이제 남욱 씨가 나와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나오게 네.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언론과 인터뷰도 연달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결국은 오늘 이제 정성호 의원, 친명의 좌장으로 불렸던 정성호 의원이 네. 김용 부원장의 결백은 믿지만은 개인적인 비리를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가능성을 얘기, 또 배제하진 가능성을 않았군요. 배제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게 선긋기 아니냐. 네. 지금 이거에 혐의가 어느 정도 있는 거를 보면서 이제 이재명하고의 선긋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어쨌든 김용 부원장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나오는지 그게 그리고 대선 자금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진상 이 실장 같은 경우에도 출국 금지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의 직접 그 소환 조사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또 아울러서 이제 압수수색도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요.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회 본관에 있거든요. 예. 과거에 이를테면 김용 의원이 이제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의원회관 본관이 아니라 의원회관 옆에 서 있는 거죠. 그 예. 건물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데 국회 본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상징적일 것 같습니다. 이건 국회가 조금 격앙될 일이에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법 집행을 이제 법무부나 이제 검찰에서 한다라고 주장을 하겠지만은 그거가 이제 사실 성남시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오래전에 그거를 지금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라고 해서 거기 국회 본관에 압수수색한다라면은 이것도 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름을 붓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상황은 유동규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추가 폭로 가능성을 계속 좀 예고를 하고 있고 그대로 인용하자면 뭐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했다고 하죠. 반면에 이제 김용 부원장은 계속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돈을 받는 적 없다. 결국 이제 관건은 그 검찰이 어떤 그 무적 증거를 추가로 이제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이 김용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측근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이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전에도 정진상 실장 정무실장으로 이제 좀 중용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이 김준일 대표한테 한 달 전에 좀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대장동 수사 대상이기도 한 인물을 왜 굳이 이렇게 측근으로 중용을 할까? 적을 가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그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 그 해석은 지금도 이제 이어하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일종의 운명 공동체로 같이 묶어놨을 때, 그러니까 유동규 사례가 그거잖아요. 유동규 씨 사례가 한때는 측근이었지만은 이제는 등을 돌렸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이 예. 되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나 당이 같이 그러니까 엮인다기보다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옹호를 할 수 있게 좀 전략적으로 임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증거를 지금 찾는 게 검찰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증거를 왜냐하면은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이 뭐 내가 했다 이게 뭐 대선 자금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 거의 낮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얼마나 진술의 일관성이 있고 정황 증거를 정교하게 제시하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 논란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했을 때 이 적이라는 표현은 물론 이제 상당히 좀 역설적인 표현이고 만약에 이제 비위가 있다면 그런 어떤 가설을 전제로 한 얘기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서는 뭐 남욱 변호사와 어떤 그 남욱 변호사의 측근이라고 하나요? 뭐 이모 씨의 이제 이 메모 또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이런 것이 과연 증거로 이제 채택될 수 있는 그 성격인지 이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네. 남욱으로부터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이 유동규 씨한테 8억이 간 거는 여러 증언들이 거의 일치하잖아요. 네. 정확하게 8억 4,700만 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데 이게 유동규에서 김용우로 8억이 갔다라는 거는 유동규의 진술만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현재. 그리고 그거 봤다라 나는 보지 못했다. 물론 이제 유원홀딩스에 와서 돈을 건네줬다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는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게 좀 진술을 인정이 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